네,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대담. 오늘은 두 번째로 기호 2번 김정욱 후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실천하는 후보이고 준비된 서울회장으로서 앞으로 강한 서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실천하는 후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출마의 변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그동안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네.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네. 지내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회무를 이제 익혔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회무를 익힌 이후에는 그 한국법조인협회를 만들어서 네. 청년 변호사 대표로 한 4년 반 정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청년 변호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법조계 내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은 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법조계 현실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고 또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수없이 요구하시는 분들이었고, 네. 저는 그동안 이제 그 요구들을 대변해서 청년 변호사님들 위해서 싸워왔는데, 이제는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라는 그 네. 거대 자원을 가지고 네. 전체 모든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사시가 아닌 변호사 시험 출신으로는 첫 서울변의 회장 도전이신 거죠? 예, 예. 뭐 한국법조인협회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다른 후보들과 뭐 차별성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 선거의 네. 가장 주 화두가 직역수가 지금 화두인데요. 네. 사실 다른 회장 후보님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그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역수 활동을 상당히 오랜 기간, 6년 네. 이상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다른 후보님들 같은 경우는 직역수 활동을 기존에 관심 갖고 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이제 출마를 하면서 네. 직역수를 내걸고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네. 저는 오히려 직역수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많은 성과를 거둬왔는데 네.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한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기존 법조계에서는 그 로스쿨과 사법시험 간의 어떤 대립 구도도 네. 있었고 좀 차별적인 의식도 한동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변호사회가 그 출마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는 10년간 출마를 못하게 막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금 전국 변호사의 약 45% 정도 됩니다. 거의 네.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출신을 떠나서 연수원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네. 그 회장으로서 나올 수가 있다는 상징성이 있고,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방회 회장이 된다는 것은 네.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출신을 떠나서 이제는 그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새로운 변호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름 여러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핵심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저희는 공약을 정말 오랫동안 검토를 했고, 네. 크게는 12가지 공약을 잡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첫 네. 번째로는 지금 법률 플랫폼이 한창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그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이슈, 주요 네. 공약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폐지는 네. 계속해서 시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유증표에 대해서는 이제 회원들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서 대폭 할인을 저희가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변호사 배출 인원에 네. 대한 것이 법조계에서 주요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출 인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법조계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네. 이 배출 인원은 쉽게 조절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부분을 들어가서 로스쿨의 실제 정원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결혼보충제라는 것이 네.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결혼보충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연명도 교육부에 발송했고 공문도 보내고 계속 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결혼보충제 폐지 운동을 서울의 차원에서 함으로써 그 수급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밟고자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그 사내 공공기관 변호사에 대해서 네. 그 업무 지원 센터를 좀 신설하는 것이 기존의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의 경우에는 좀 협회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말이 많아서 그런 그 업무 지원 센터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 네. 도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법조 플랫폼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보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네. 이미 그 법조계에서 유일하게 네. 그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 같은 거대 플랫폼을 네. 직접 고발을 했고 현재 네. 고발인으로서 조사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 이후에 그 플랫폼을 막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네. 막는 것과 동시에 이 플랫폼이 법조계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의도 계속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2달 전쯤에 네. 이 플랫폼의 법조계 적응 방안에 대한 네. 그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그 활동의 일환입니다만 서울지방변호사의 차원에서 네. 플랫폼에 대해서 자본이 법조계를 장악하고 법조계가 그 자본에 종속되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한 그 입법 활동부터 시작해서 고발과 또는 필요하다면 공정위 진정 등 그 강력한 대응도 할 뿐더러 나아가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도입 방향인지도 네. 계속해서 심포지움과 입법 활동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96대 서울변회 회장에 왜 김정욱 후보가 돼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보다 네. 저는 이제 실천하는 후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역소를 선거 때가 돼서 직역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역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원들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회장에 지원한 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된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그동안 지난 한 6년에서 8년간 수많은 직역소 활동을 뿐만 아니라 네. 회원분들이 요청하시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뭐 표준화 작업이나 또는 네. 협회에서 월회비 인하도 사실 제 쪽에서 주도를 했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실행해 왔고 어렵지만 결론을 도출해 왔던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하게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에서 네. 여러 가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네.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와 서울변회 유권자분들께 혹시 아직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일을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강한 의지를 갖고 했을 때에만 그 성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잡고서는 일을 해왔고 최근에 예를 하나 들면은 변리사 연수 중단 사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소송을 직접 제가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그 연수를 재개시킨 이후에 실제로 그 연수장까지 찾아가서 방역 물품을 배포하면서 그 응원 행사도 하고 이후에는 그 연수 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연수처를 물색해주는 이 과정까지도 모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하고 강한 의지로서 추진하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고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그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는 법조계가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방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으로는 그 회원 변호사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변호사회의 주인이 회원 변호사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 할 것이며 밖으로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뭐 말이 아닌 걸어온 길을 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지 법률방송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스스로 만든 법에 스스로 죽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작법자패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을 작, 법, 스스로 자, 죽을 패. 작법자패, 스스로 만든 법에 스스로 죽다. 사마천의 사기, 상군 열전에 전하는 고사입니다. 상군은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에서 강력한 법치주의를 실현한 법가주의 사상가이자 정치가 상항을 말합니다. 상항은 진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권문세족들의 세습 특권을 혁파하고 낡은 법률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일대 개혁을 단행합니다.
군공 수작제라고 해서 군공에 따라 자귀를 부여하고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실시합니다. 토지는 국유화하고 노비들을 대거 해방의 양인으로 만들어 지주와 귀족들의 힘을 뺍니다.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상벌을 내리고 납세, 징병 단위로 15법을 시행하는 동시에 신고제, 연좌제를 강화하는 한편 도량형 통일 등의 정책도 시행합니다. 귀족들의 반발이 극심했지만 상항은 임금인 효공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흔들림 없이 개혁 정책들을 밀어붙입니다. 역사상 유명한 상항의 변법 개혁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혁엔 저항과 반발, 피로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권력과 복록을 빼앗긴 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전과 다른 제도와 정책에 백성들도 적지 않게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쯤 지날 무렵 태자 영사가 상항이 정한 변법을 어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상항은 이에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며 원칙대로 이를 처리하려 합니다. 태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으니 태자를 잘못 가르친 책임을 물어 태자의 스승 공자 건의 코를 베고 또 다른 태자의 스승엔 얼굴에 죄를 먹물로 새기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나라 안의 위아래로 상항의 변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상항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태자는 이 일로 상항에 크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기원전 338년 지인 효공이 죽고 태자 영사가 해문왕에 즉위합니다. 해문왕과 귀족들은 이심전심 상항의 영모에 누명을 씌워 체포령을 내리고 상항은 살기 위해 도망합니다. 밤중에 국경에 다다른 상항은 그러나 날이 진 뒤 새벽 첫 닭이 울 때까지 성문을 열 수 없다는 자신이 만든 법에 막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머물 곳을 찾아 여인숙을 가니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객을 재우면 상군의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니 손님의 신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관을 넘어 도망할 수도 신분을 숨기고 숨을 수도 없게 된 상황이 읊조리듯 한탄합니다. 작법 자패,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쓰러져 죽는구나. 자신이 만든 업을 자신이 받는다. 자업자득과도 같은 말입니다. 상항은 결국 죽은 뒤에도 시신의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하는 참혹한 종말을 맞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180억 원의 벌금과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 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 최종 확정 판결입니다. 돌이켜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왜 최순실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1월엔 유튜브 정규제 TV에 나와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쭉 진행되는 과정을 추적해보면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냥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 석자조차 금기어였던 비선실세 최순실을 누가 만들고 기획했다는 것인지 박 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엔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최순실에게 속았다. 최순실이 대통령 앞에선 다소곳했고 심부름도 잘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게 완전히 달랐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나오시면 주문진에서 펄떡펄떡 뛰는 회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희망의 덕담을 건네자 박 전 대통령은 아휴 그런 날이 오겠어요. 라며 씁쓸해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형이 확정된 징역 2년에
오늘 선고된 20년까지 더하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못할 경우 만 87세가 되어야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자업자득,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업은 생각과 말, 행동으로 지은 것, 보는 업의 결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입니다. 세상에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날 박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일은 최순실이라는 박 전 대통령이 수십 년 쌓은 업의 결과 아닌가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업을 부인, 부정만 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만히 비추어 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잘 녹여내길 희망합니다. 그래야 업도 소멸되고 업이 소멸되어야 비로소 미움과 원망, 한탄, 증오, 후회 같은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청와대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에 대해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방화범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신체 장애를 비하하는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습니다.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